이제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 12 과정. 이게 이제 올해의 마지막 과정이죠. 학원 커리상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일단 11, 12일 진행을 하고 내년 1, 2월 달은 예상 문제로 단원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전범위 20문제씩의 모의고사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단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나는 공부의 연륜이 좀 짧아가지고 기본 이론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어. 그러면 요 수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11, 12 과정, 요 과정은 요 문제풀이 물론 지금 수업을 듣고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요. 그러나 요거보다는 이론 좀 미흡한 부분의 이론적인 정리를 우선적으로 이제 두고 시간 배정을 그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조금 과목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과목은 내년 1, 2월 달까지도 아마 기본서를 붙잡고 있어야 될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1, 2월까지도 기본 이론 정리에 집중하시고 마지막 3월 달부터 그 시험을 앞두고는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 나가셔야겠죠. 공부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고요.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가 총 5개의 영역을 나눴습니다. 우선 이 1권은 문법하고 문학적인 글이 중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권에서는 비문학적인 글, 또 어문 규정에 관한 것들, 그리고 한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 1번 한번 봅시다. 문법편이 시작됩니다. 나온 문제를 단원별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일단 1번 국어의 특질, 또 책의 2번 보십시오. 이것이 국어의 특질 그랬죠. 한국어의 특질에 관계된 것은 그 직렬풀문하고 다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중에서 이 경찰 시험에서 매년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1번 한번 보십시오. 국어의 특질,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1번 국어의 마찰음은 예사술이, 된술이, 거선술의 사망대립 그랬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틀렸죠? 우선 묻겠습니다. 마찰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옷과 상시옷과 히읗이 있죠. 이게 마찰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사술이와 된술이의 구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사술이, 된술이, 거선술의 구분이 있는 것은 마찰음이 아니고 뭡니까? 파열음 내지는 파열 내지는 파찰음이죠. 파열 내지는 파찰음이 그렇습니다. 파열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파열음은 비읍, 디귿, 기억이 있고 파찰음에는 무엇이 있죠? 치읓이 있죠. 맞죠? 여기서 예사술이, 된술이, 거센술이 구분이 있죠. 물론 이 예사술이, 된술이, 거센술이를 달리 이르는 말도 있죠. 뭡니까? 그걸 평음, 그리고 경음, 그리고 격음 내지는 유기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사술이, 된술이, 거센술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뭔가면 우선 대립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립. 근데 우리 국어에서 그냥 예사술이, 된술이, 거센술이에 구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걸 꼭 굳이 대립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십시오. 우리 한국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어문 대립이 있다고 해도 이 말은 맞는 말이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어는 어문 대립이 있습니다. 그 어문 대립이 예사술이, 된술이, 거센술이의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결국 우리 국어는 어문이 몇 중 구조로 되어 있다? 어문이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문이 3중 구조다. 자, 참고. 다른 영어 같은 경우는 유성음과 우성음, 소위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 유성과 무성의 구분이 있죠. 그리고 중국어 같은 경우도 성모와 운모 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마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문이 이중 구조이다. 근데 우리는 3중 구조이다. 역시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어문이 3중 구조이다. 그리고 어문 대립이 있다. 그렇죠?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일단 1번은 마찰음 아닙니다. 파열음 내지는 파찰음이라 해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단모의 수는 총 몇 개입니까? 8개 아니죠? 10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8개 플러스 한 2개 빠진 것 같죠? 외하고 위가 빠졌죠. 맞죠? 그래서 해서 총 10개의 단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고요. 자, 3번 국어는 조사, 의미,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차어적 특성. 자, 이 교차어 이건 다른 말로 첨가어를 달리 이르는 말이죠. 첨가어를 달리 뭐란다? 첨가어.
교착어 내지는 부착어라고 얘기하죠. 첨가어, 교착어, 부착어 같은 말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번 국어의 어두에는 끝과 같이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우선 아마 이거 같습니다. 요거요. 쌍기역. 지금 쌍기역을 둘 이상의 자음이라 한 것 같습니다. 틀렸죠?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등은 그냥 한 개의 어문이지 두 개의 어문이 합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의 어문으로 옵니다. 또 하나, 우리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죠. 사실 한때는 뭐 이렇게 적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막 이렇게 적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두에 자음이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온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일식인 것이었고 이건 이내 이렇게 바뀌었죠. 이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에 자음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오는 것을 꺼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두원법칙이라고 보통 이해를 했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내용은 또 틀렸습니다.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정리할게. 그래서 3번이 참 중요한데 우린 계통상으로는 알타이어라 하고 형태상으로는 첨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첨가어 이를 달리 교착어, 부착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첨가의 뜻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앞에서 치연이라 부르고 우리는 치연 뒤에 조사가 붙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어간 뒤에는 의미가 붙고 어근 뒤에는 접사가 붙죠. 그래서 치연의 조사가 어간의 의미가 어근의 접사가 붙어서 덧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 그것을 첨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좀 돌리면 체언, 어간, 어근 따위는 실질 형태소가 되고 그리고 조사, 어미, 접사 따위는 형식 형태소 내지는 문법 형태소라고 이야기하죠. 말을 좀 돌리면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덧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 그것을 첨가어 또는 교착어 또는 부착어로 이르죠. 됐습니다. 자, 이제 주의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붙는 이 뒤에 붙는 이 형식 형태수들 앞말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앞말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의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돌아보겠습니다. 뒤에는 가를 의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조사가 붙을 수 있죠. 다양한 조사가 붙는다는 것은 이 둘은 붙을 수도 있지만 쉽게 떨어져 가지고 이 속에 다른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쉽게 붙을 수도 있고 또 쉽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앞말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다. 자, 가령 먹다, 먹고, 먹지, 먹니, 먹으며 뒤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둘은 쉽게 붙을 수도 있지만 쉽게 떨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다른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이 뒤에 붙는 형식 형태수들은 앞말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자,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말 어순의 변화. 어순의 변화에 의해서 어법이 달라지는 말. 틀렸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고리법입니다. 중국어가 그렇습니다. 말의 순서를 바꿔서 어법을 달리합니다. 또 하나, 형의 변화. 말의 형태를 바꿔서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굴절어입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 같은 굴절어. 그렇죠? 이런 것은 글자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have, had, has 글자의 형태를 바꾸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로 우리가 독일을 공부했었거든요. 우리 학교가. 그래서 독일을 공부할 때
쌤이 이것부터 먼저 암기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대알대서 댐댐 디대어대어댐 다서대서 댐다서 이부터 암기하라 그러대요. 독일도 글자의 형태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법을 달리하는 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자 보라 내 이 친구를 주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라보라고 바꾸면 주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내 글자의 형태를 바꿀게요. 이렇게요. 글자의 형태를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주어가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주어로 만들고 싶으면요. 이 뒤에 주어임을 표시해 준 조사. 우리 그걸 주격 조사로 그러죠? 이거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적 만들어 볼까요? 요거 떼내고요. 목적 의미를 표시해 준 요 조사를 붙이면 목적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친구 현재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재에서 표시하는 현재 시에 쓴 음이 는 붙이면 현재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형 요거 떼내고요. 으을 붙이면 과거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이런 부분에 이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형식 형태들을 붙여서 덧붙여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글자의 형태를 바꾼다거나 어순, 말의 순서를 바꿔서 어법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말은 교차어도, 그러니까 고리어도 굴절어도 아닌 것이죠. 사실 굴절어라는 이름으로 2년 연속 경찰에서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틀린 보기였겠죠. 하여튼 그렇게 나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 말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조사, 의미, 접사가 발달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3번 보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국가직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조사나 접사가 발달되어 있다. 당연히 발달되어 있겠죠. 우린 그것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됐죠?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하나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는 형태와 기능이 1대1로 대응되는 말이다. 우리는 형태와 기능이 1대1로 대응되는 말이다. 좀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대개 한 개의 형태소가 한 개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는 대개 한 개의 형태소가 한 개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로 얘기하죠. 가령 0에서 S 어떤 일을 합니까?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죠. 아니면 always 하면서 부사형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 개의 형태소가 이라지 문법적 기능을 하는데 우린 대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어 표시, 목적어 표시, 현재 시제 표시, 과거 시제 표시 보통 이런 기능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한 개의 형태소가 한 개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걸 우리 전공에서는 형태와 기능이 1대1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되 있으면 맞는 말로 이기십시오. 됐죠? 이런 것이 이제 다시 첨가어의 기본 특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1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볼게요. 2번입니다. 장애음. 장애음은 자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음이 발음 기한의 장애를 바꿔 놓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파열, 파찰, 평음, 경음, 유성음 잠깐. 이거 경찰입니다. 좀 이렇게 좀 조금 짜잘하게 장난을 좀 칩니다. 짜잘하게. 보기를 만들 때 또 왜 반만 맞는 보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앞은 맞는데 뒤는 틀리게 하는 거. 좀 짜잘하게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근데 우리 그 일반 행정직 시험,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선이 좀 굵어요. 근데 이렇게 경찰 시험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거 틀렸죠? 그죠? 요거죠? 예사 소리, 된 소리, 크센 소리, 그죠? 요렇게 해야 됩니다. 유기음 내지는 격음이라고 해야 되죠? 저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여기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조사음이 발달한 맞죠? 근데 이게 틀렸죠. 굴질 아니죠? 첨가어죠. 첨가입니다. 첨가적 특성을 보인다 얘기했죠. 3번 음절 초에 쌍기역, 쌍디역, 쌍비역 등 좋았죠. 근데 둘 이상의 자음이 아니죠. 그렇죠? 쌍기역, 쌍디역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의 자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죠.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론적으로 보통 말을 할 때 소유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이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수험생은 이런 예를 들죠. 우리 흔히 말을 할 때 나는 차가 한 대 있어 그러죠. 나는 차가 한 대 있어. 이걸 우린 존재 중심의 언어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볼까요? 옮기면 I have a car 되죠. 그럼 I have a car를 한번 직역을 해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한 대의 차를. 나는 분명히 차가 한 대 있어 그랬는데 이걸 영어로 옮기니까 나는 가지고 있어 한 대의 차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뭔가면요. 바로 소유중심이라는 것이 영어에 have a 구문이 있죠. have a 구문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흔히 말할 때 have a nice day, have a good time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 have a good time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볼까요? 좋은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죠. 보통 그렇게 쓰는 그 표현들이 영어식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문제의 정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파트에서 우리 지금 문법 일반론을 보고 있습니다. 문법 일반론 파트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직렬 불문하고 한국어의 특징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그것을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본 보기는 우리 한국어의 특징 중에서 극히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었다 아닙니까? 이 외에도 특징이 많으니까요.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부담을 좀 드려볼까요? 알타이어에 속하는 말들이 몇 개 있죠. 몽고, 퉁구스. 퉁구스는 옛 만주를 말합니다. 또 터키, 또 미주한 일본어 등이 알타이어에 속하죠. 요 알타이어들이 갖는 공통점이 알타이어의 공통 특질이 물어볼게요. 한 몇 개 정도일 것 같습니까? 8개입니다. 미안합니다. 제 기본서를 바탕으로요. 8개가 있습니다. 부담을 드릴 것은요. 알타이어의 공통 특질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으니까 한국의 특질 속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꼭 챙겨보시고 암기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 1번 답은 3번이고요. 2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가장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이 3번과 4번은 은혜의 특성에 관계된 것이죠. 너무 쉽습니다. 보니까 요까지는 아리아의 소멸에 대한 얘기고 의문의 소멸, 그리고 이것은 형태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 이야기 것은 말의 뜻이 바뀌었다는 것이겠죠. 자,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요. 언어는 변한다는 것이겠죠. 바로 은혜의 역사성이죠. 이 역사성을 달리 뭐란다? 일명 가역성이라고 그러죠. 사회성은 또 달리 뭐란다? 불역성, 바꿀 수 없다 해서 불역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의 변화에 관계된 일체의 모든 것은 은혜의 역사성에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특성,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볼게요. 영미가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침대를 사진으로, 그리고 의자를 시계로 부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어볼까요? 영미가 침대를 사진으로, 의자를 시계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어떤 성격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자의성이죠. 맞죠? 아니, 보십시오. 이거요. 이걸 꼭 분필이라 부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물과 분필, 그 형사에는 아무런 필연성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짝대기로 부를 수 있죠. 맞죠? 이것은 내가 은혜의 자의성에 기대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렀더니 결국 뭡니까? 그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깼기 때문에요. 영미가 은혜의 사회성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 말을 못 알아듣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미가 우리 어느 사회에서 정한 약속을 지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미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골자이죠. 그럼 이와 인간되는 은혜의 특성 무엇이다? 사회성이죠. 그래서 답은 사회성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방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 비슷한 문제로 국회 사무처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걸 우리 어느 사회에서는 분필이라 약속을 지었는데 분필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짝대기로 불렀다. 이것은 은혜의 자의성에 기대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렇게 부르니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의 사회성을 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의성과 사회성, 그것이 답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이렇게 문제화 시켰네요. 답은 2번입니다. 중요한 것은 3번과 4번 은혜의 특성은 사실은 직렬불문하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두시고 그렇게 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역시 역대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은혜의 특성 부분에서. 맞습니다. 자의성 역시 가장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것은 자의성하고 사회성하고 역사성하고 분절성이 있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위주로 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그래서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단연 자의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의성의 뜻은 내용과 형식 사이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것이 자의성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자의성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예가 있죠. 수업 시간에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보통 들으실 것인데 오늘 띄울게요. 첫 번째, 나라마다 말이 다름을 통해서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죠. 또 하나, 언어의 그렇죠. 역사성을 통해서도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죠. 그리고 한 2개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동음, 이의어. 또요. 그렇죠? 이음, 동의어 등을 통해서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죠. 지금 제 설명 따르겠습니까? 자, 지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다 싶으면 공부하시던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좀 띄울게요.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동음, 이의어. 이래서 속옷, 내의 똑같이 속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형식일 것이고 이것은 내용인데 그죠? 자, 요 내용은 반드시 요 형식만 가지고 나타내야 한다. 그런 필연성이 되면 진짜 그래야겠지만 이 형식을 통해서도 요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식은 이 내용은 반드시 요 형식만 가지고 나타내야 한다. 그런 필연성은 없는 값입니다. 그죠? 그렇게 내용과 형식 사이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 바로 이 동음 이의가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의성이 역대 중요했으니까 아마 언급을 했지만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공부하시던 기본서를 통해서 보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중요해요. 되고 뒷페이지 5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문법 일반론에서 꼭 짚고 넘길 것이 한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 2가지가 1번, 2번 한국어의 특징이었고 3번, 4번 언어의 특질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사실 우리말의 역사에 관계된 것인데 그 우리말의 역사는 고전법의 이론이 끝이 나야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일반론에서 덤으로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요 5번 언어의 기능이에요. 언어의 기능. 이렇습니다. 그 밑에 미학적 기능도 있고 지능적 기능도 있는데 크게 사실 한 3가지만 좀 조심하십시오. 3가지만. 하나가 2번 지능적 기능입니다. 그 지능적 기능은 다른 말로 감화적 기능이다. 혹은 명령적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감화적 기능 혹은 명령적 기능 같은 말입니다. 말은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말, 그 말이 갖는 기능을 감화적 기능 내지는 지령적 기능 내지는 명령적 기능 그럽니다. 우선 그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되게 돈독하게도 만들어주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그걸 3번 친교적 기능 내지는 사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교적 기능 내지는 사교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이 한 개 더 있죠. 그것이 바로 관어적 기능인데 일단 요 문제 해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동백꽃의 한 대목인데 점수가 나를 좀 좋아해요. 사람 내가 울타리를 잇고 있는데 나한테 말을 걸어오네. 근데 그냥 걸어오기 좀 뭐 하니까 이렇게 말을 툭 던집니다. 박스 내 제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예, 너 혼자만 일하니? 사실 거시나 보면 모르나 그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이 말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툭 던진 인사말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말이 갖는 기능이 무엇이냐 이 말이겠죠. 이게 바로 칭조직 기능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사교직 기능, 칭조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사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사실 이 언어의 기능은 그렇게 자주 출제된 것이 아니고 또 혹시 출제가 되더라도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만 주의하자. 그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로 가마적 기능과 칭조직 기능과 그리고 또 하나 칠판 보십시오. 관어적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은의 기능은 이거 외에도 뭐 표현적 기능도 있고 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 세 가지 관어적 기능 요까지 한번 주의해 두십시오. 필요한 폰을 찍어도 됩니다. 물론 책이 다 있죠.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말과 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요. 가령 우리말에 아버지에 관계되는 영어는 무엇이 있노? father이 있죠. 우리말에 엄마라는 말과 관계되는 일본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어로 엄마를 오카상 그러죠. 맞죠? 같이 말은 말과 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말과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말로 옮겨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 있죠. 번역에 쓰인 말이 갖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관어적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사전. 그래서 어떤 표제가 있으면 이 말과 관계된 또 다른 말로 이 말을 쭉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용어 해설. 그래서 뭐 야구 용어 해설, 법률 용어 해설, 이 용어 해설에 동원된 이런 말들이 갖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관어적 기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쉬운 것이요. 관어적 기능을 설명할 땐 반드시 관계라는 단어를 꼭 쓰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관계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언어의 기능을 설명하면 그것은 의미시 관어적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1,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상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지문을 이용한 이런 다양한 문제, 언어의 기능도 또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정도는 주의해 두십시오. 칭조적 기능, 또 가마적 기능, 그리고 관어적 기능. 그러나 출제의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일반론적 얘기를 끝을 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문법 일반론에서 반드시 짚고 넘길 것이 뭐라고요? 한 세 가지. 하나가 언어의 특성, 하나가 한국어의 특징, 그리고 하나가 지금 얘기는 없지만 우리말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고등법의 이론적인 지식이 있죠. 그 내용들. 그것이 우리 문법 일반론에서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할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본 단계 6번부터 어문론이 시작됩니다. 어문론은 크게 이런 것을 배웁니다. 어문을 배우죠. 그리고 자음과 모음, 이 자음과 모음에 얽힌 여러 어문 현상들을 보면서 표준 발음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문법 파트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죠. 한번 해볼게요. 우선 6번 비분절 어문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운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음은 음소와 운소를 합해서 음운이라 부르죠. 이 음소를 다른 말로 분절 어문이라 부릅니다. 이 운소를 비분절 어문이라 부르죠. 자, 분절 어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자음과 모음이죠. 운소, 비분절 어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음의 고저, 강약, 장단, 억양, 뭐 세기, 됐죠? 이런 등을 들 수 있죠. 자, 근데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중세 국어 시대만 하더라도 이 비분절 어문의 가장 대표는 역시 고제였을 것이고 이 음의 고제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전에 방점을 찍기도 했었죠. 맞죠? 근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 음의 고저가 방점이 사라지면서 이 음의 고저가 뭐로 바뀌게 됩니까? 장단으로 바뀌게 되죠. 장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국어의 대표적인 운이라 함은 음소인 자음과 모음, 그리고 운소인 장단, 그렇죠? 자음과 모음, 장단, 요 세 가지가 현대 국어의
대표적인 음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중에 지금 이 문제는 비분절 음운, 바로 이 운수에 관계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장난과 의향이 있다. 맞다. 이서 말은 국어는 현대 국어의 개념이 아닌 그냥 일반적 국어의 개념이죠. 됐죠? 그래서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국어에서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 근데 소리의 길이는 모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모음 중에서 긴 모음이 있고 짧은 모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단이 결정돼서 자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 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비분절 음운이죠.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 의미를 변별한다는 것은 뭔가면 말의 뜻을 다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말의 뜻을 다르게 해준다. 음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그거거든요. 말의 뜻을 다르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R을 으로 고치겠습니다. 밥은 법이 되죠. 제가 비읍을 이용으로 치겠습니다. 밥은 방이 되죠. 마치 자음과 모음이 달라지면 말의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음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말의 뜻을 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의미 변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말은 마땅십니다. 소리의 길이도 마찬가지 말의 뜻을 달리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말, 눈, 맞죠? 말 달라지죠? 바로 이 비분절 음도 의미 변별의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자음과 모음으로 분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비분절 음운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은 좀 어렵겠지만 보십시오. 4번 국어에서의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나는데 맞죠?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 이해했습니까? 이거죠? 말. 긴 소리죠? 하지만 반말. 이게 둘째 음절 이하로 내려가면 짧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먹는 밤이 있죠. 먹는 밤은 긴 소리입니다. 근데 알밤이 있죠. 둘째 음절 이런 내려면 짧아지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의 길이, 소리 길이 대원칙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 원칙이 이것이죠. 맞죠?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 있죠. 물어볼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원래 길게 발음하면 안 돼. 근데 둘째 음절 이하 자리에도 길게 발음하는 예외가 있죠. 아는데 불러봐라. 말 나왔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반신, 반의, 반관, 반민, 제3, 제4, 선남, 선녀, 전신, 전화, 비일, 비제까지 됐죠? 6개. 이 6개는 첫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가 동시에 길게 발음되는 말입니다. 자, 지금 4번 보기에 의하면 우리말에서 길게 발음되는 자리는 단어의 제일 첫 번째 자리밖에 없어야 됩니다. 됐죠? 지가 아무리 긴 소리를 하더라도 둘째 음절 이하로 내려면 원래 짧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둘째 음절 이하 자리에서도 길게 발음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주로 6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자리에서도 길게 발음되고 있지 않습니까? 6개 암기하십시오. 반신, 반의, 반관, 반민, 제3, 제4, 선남, 선녀, 전신, 전화, 비일, 비제까지. 그렇죠? 6개. 이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자리가 동시에 길게 발음되는 말이죠. 맞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의 비분절 어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경찰이 문법을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어떤 문법의 구석구석을 아주 많이 물었습니다. 일반 행정지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일반 행정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될 문제니까요. 한번 봤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국어의 단모음 그랬습니다. 단모음을 나눈 것으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음운 중에서 이 음수에 관한 얘기, 그중에서 모음에 관한 얘기를 좀 물었던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예. 어문 중에서 제가 모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단몸이 있죠. 단몸 종류 몇 개입니까?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몸이 있죠. 이중몸은 총 21개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11개가 있습니다. 11개. 됐고. 자, 그리고 이중몸은 이렇습니다.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해진 것이 이중모음입니다. 하나 더, 반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모음은 뭐 2개라 해야 되나 3개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반모음과 오우 반모음 뭐 2개라 해야 되나 3개라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그 중에서 단모음 10개를 가지고 제가 단모음 삼각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칠판에 적는 것은 다 적으라는 의도는 아닌데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들었을 것이고 필기돼 있을 것이니까요. 그걸 그냥 보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저하고 수업을 안 한 사람들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좀 낯설면 그 사람만 좀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폰으로 찍으셔도 좋고요. 됐죠? 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린 것이 혀입니다. 혀. 10개를 채워놓겠습니다. 아, 어, 오, 우, 이, 에, 왜, 위 10개입니다. 자, 분질로 볼게요. 앞에 5개. 앞전자, 혀설자를 써서 전설모음이라고 부르고 요 뒤에 5개는 후설모음이라고 부르죠. 이 위에 4개를 끊어서 높을 고자 고모음이라고 부르고 이 아래 2개를 끊어서 낮을 자에 저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쓴 자연스럽게 중모음이 되겠죠. 전설과 후설은 쉽게 말하면 혀의 위치입니다. 혀 위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음할 때 혀의 정점, 혀의 최고점이 입 안의 앞쪽에서 전설모음이고요. 입 안의 뒤쪽에 있는 것이 후설모음입니다. 혀의 정점이 입 안의 앞쪽에서 뒤쪽에서. 알기 쉽게 혀의 위치. 고, 중, 저는요 혀의 높낮이를 가지고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둥그러지는 경우가 한 4가지가 있죠. 위, 오, 우가 그렇습니다. 요 4가지. 요 4개를 두고 우린 둥글 원자 입술을 순자를 써서 원순몸이라 그러고 원순몸이 아닌 나머지 그 나머지를 평순몸이라 부르죠. 됐고 그 중에서 입의 개폐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개음, 반개음, 반폐음, 폐음. 입이 그러니까 소위 혀하고 입천장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 열리는 것이고요. 폐음은 혀하고 입천장 사이가 많이 닫히는 것을 말하죠. 아, 에, 에, 왜, 오, 이, 위, 우가 됩니다. 좀 희미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진하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좀 희미하게 표시해보면 1개, 2개, 3개, 4개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요거요. 이것이 이제 단모를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모는 혀의 앞, 뒤, 높낮이, 입술 둥금 나누는데 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 봅시다. 이가 지금 요거죠? 요겁니다. 앞이고 전설몸이니까요. 고몸이가 높음이고 그죠? 그리고 안 둥금 맞죠?
원순 몸이 아닌 평순 몸이니까요. 자, 보십시오. 요거죠? 요것입니다. 이것은 뒤죠? 후순 몸이고요. 그리고 중간이죠? 중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둔금해야 되죠? 왜요? 원순 몸이 아니니까요. 안둔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단모음 삼각도를 이용해서 저렇게 문제를 내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문의 정리는 가장 기본이죠. 중요하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서 다시 이중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중몸 단모음 끝내고요. 이거 다 됐죠? 요 지울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 이중모음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모음하고 단모음이 합해진 것이 이중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음운 두 개가 합해진, 모음 두 개가 합해진 것이 이중모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중모음은 기본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몇 개란 말입니까? 두 개란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문법마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중모음을 한 개의 음운으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수능 내지는 EBS에서는요, 두 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음운의 개수는 이중모음의 개수는 음운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바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해져서 두 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반모음도 한 개의 음운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반모음은 한 개의 음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모음도 한 개의 음운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문법끼리 서로 입장이 서로 부딪힐 때는 저는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국립국어원하고 학교문법이 부딪히면 학교문법의 이론을 저는 따르는 편이고요. 우리 시험을 국립국어원의 관장에서 주관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문법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EBS를 기준으로 삼아서요.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BS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반모음도 한 개의 음운이기 때문에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음운에 합해진 말이다. 두 가지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에서 소위 반모음이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 여, 예, 예, 요, 유, 와, 왜, 워, 왜.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1개죠? 1개가 있습니다. 가령 이것은 이 더하기 아죠. 짧게 놓은 이를 반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이걸 반모음으로서 표시해서 반달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 같은 경우는 있죠. 이 플러스 L을 보면 되겠죠. 이것이 반모음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물어보면 되죠. 이것이 반모음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O 플러스 알아보면 되죠. 반모음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U 플러스 E를 보면 되죠. L을 보면 되죠. 이게 반모음입니다. 같이 반모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 이중모음 그리고 하향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하향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그래가지고 반모음이 뒤에 있는 것을 두고 하향 이중모음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향 이중모음은 딱 한 개밖에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모음은 의, 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의는 이거죠. 플러스 이죠. 이것이 반모음입니다. 그래서 총 한 개에서 총 11개의 이중모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 반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모음도 한 개의 음운으로 보고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음운으로 취급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반모음은 C 당시입니다. 반모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반모음은 지 혼자 쓰는 한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원래 모음은 음절을 만들 때 모음 단독으로도 한 음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 혼자 쓰는 한 개의 음절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음의 차지를 갖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은요. 그래서 이 반모음을
반자음이라 불러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이렇습니다. 이건 이중 모음을 만들 때 써먹히는 어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음의 자질도 있어가지고 반모음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자음 또는 반모음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반모음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음을 이중모음을 만들 때 써먹히는 어문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우선 자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칠판 보십시오. 좀 이게 표가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종의 자음표죠. 자음표입니다. 좀 예전 2015년도인가 그때는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이걸 박스에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분류의 기준이 무엇이냐. 당시 답이 소리를 내는 방법이 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조음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됐죠? 예, 여하튼 이렇게 분류 기준까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전 7급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말에서 예사소리와 된 소리로만 쌍을 이루고 있는 어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사소리와 된 소리로만 쌍을 이루고 있는 어문. 지금 뭘 물었을까요? 시옷과 상시옷을 물었죠. 야들은 예사소리, 된 소리, 크센 소리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사소리, 된 소리, 크센 소리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러죠? 바로 이것이죠, 이거요. 그래서 그때 답이 바로 마찰음이면서 혓끝소리, 마찰음이면서 혓끝소리가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마찰음에서 혓끝소리 이런 식의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표를 입시로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마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있던 자음표, 아마 불련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음과 자음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해 두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8번 문제가. 자, 이건 다 안다 가정하고요. 자, 볼게요. 8번 한번 보십시오. 8번에 이렇게 봅시다. 가로 기역 리을에 관한 얘기죠. 기역은 뭡니까? 연구계음이죠. 연구계음입니다. 연구계. 리을은 뭐죠? 이런 유음이죠. 유음입니다. 그래서 후음이 아니죠. 유음입니다. 후음 이렇게 할까? 리을이 다시 늘 이건 혓끝소리네요. 그죠? 혓끝소리입니다. 혓끝소리 됐습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미음. 경국의 후음하는가 지금 이 분류법 뭐냐면 소리 내는 자리를 가지고 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미음은 뭡니까? 비밀. 입술 소리죠? 두 입술 소리. 그렇죠? 순음이죠? 순음입니다. 양순음. 그럼 비읍은 뭡니까? 이것이 두 입술 소리죠? 입술 순음이죠? 둘 다 입술 소리입니다. 됐고요. 자, 비읍. 그렇죠? 입술 소리죠? 양순음 맞죠? 기역은요? 연구겸 맞죠? 그래서 치조음이 아니죠? 연구겸이죠. 맞죠? 그래서 틀렸죠, 지금 맞죠? 그래서 이것은 답은 이것이죠. 이건 연구겸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치조음이 아니죠? 치조음에 마이너스 맞죠? 됐습니다. 연구겸 플러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 히읗은 후음이죠? 그래서 플러스겠죠? 후음이니까요. 기역은 연구겸이죠? 플러스 해야 되죠? 연구겸이니까요.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뭐를 잡아먹는가 하면 시간을 잡아먹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시간을 좀 줄이고 지문을 이용한 부분에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보통 17분을 기준으로 그 전후로 문제를 풀어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추세가 이 문법 문제도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 있도록 문제를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잘못 말리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집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을 훌딱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8번 답은 3번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이렇게 막 이상하게 내니까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됐고 9번 잠깐 수업 진행은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진도를 쭉 나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 시간 정도에 전 범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요. 쉬는 시간에 그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던 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피워보십시오. 그러면 괜히 필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내가 공부했던 어떤 부분의 이야기라는 것은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죠? 그래서 그거 하시면 공부했던 내용이 혹시 이해가 더 쉬울 테니까요. 하여튼 제가 이 수업이 우리가 기본 이론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이론적인 설명을 다 해드리기도 좀 어려운 수업이거든요. 이 수업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꼼꼼히 다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공부했던 책을 가지고 보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를 안 풀었으면 10분 쉬는 시간에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렇죠? 좀 쉬었다 할 수 있으나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